안녕하세요. 백인백책에서 강연을 함께하게 된 천선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소개와 함께 강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오늘 함께할 책 소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후위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소설집이 아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설로는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수상했던 천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주어졌던 주제가 기후위기에 관한 주제였어요. 근데 이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제 생각은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도 많고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건 맞지만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소설에 그런 문제점들이 강연을 할 만큼 들어가 있던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팡질팡 하던 사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책에서는 기후 위기에 다루고 있고 작가님이 그거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어떤 주제가 되었든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뭔가 강연보다는 조금 더 수다를 떤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강연 내용이 알차지 않더라도 그냥 저와 재미있게 이야기를 떠드셨다는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냈던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권의 책에는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내용들을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소설로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책을 다 낸 후인 최근에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단지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싶고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SF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나왔던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라는 장르로 이제 인류가 더 먼 곳에 가기 위해 핵연료를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핵연료를 장착한 로켓은 흔히 말하는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우주선이 됩니다. 그 우주선을 우주로 띄우려고 아시아에서 쏘아 올렸는데 하필이면 대기권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무게 때문에 추락을 하게 돼요.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핵연료가 떨어지자 그것은 마치 핵미사일보다 10배 가까운 위력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인류가 접근할 수 없는 대륙이 되어버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인간들은 자신 대신에 안드로이드 500대를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와 쓰레기들을 치워서 언젠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대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안드로이드들이 어느 순간 통신이 끊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뇌와 정신은 인간이지만 몸은 안드로이드 속에 갇히게 된 인물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천개의 파랑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떤 물질의 사랑이나 무너진 다리만큼 대두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천개의 파랑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속에서 소외된 인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조차 주인공이 사는 우리나라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간다라는 문장이 짧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 사회는 동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인간은 점점 소외받는 계층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소설을 쓸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한국과 미래의 이 지구는
결코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소설에 넣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책 속에서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단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떤 물질의 사랑에는 총 8편의 단편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단편들 중 3편이 기후위기에 관한 소설인데, 사막으로, 레시, 검은색의 가면을 쓴 새, 이 세 소설이 그렇습니다. 이 세 소설에는 각각 원인이 되는 기후위기와 그 기후위기가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막으로는 공기오염이 원인입니다. 작년까지 저희를 굉장히 괴롭혔던 미세먼지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봄철과 가을철이 되면은 저는 이제 호흡기 질환을 살짝 가지고 있는데 숨쉬기가 힘들고 밖에 나갔다 오면 몸에서 흙먼지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한 대기 오염이었죠. 그 미세먼지는 중금속 같은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섞여서 한마디로 발암 물질인데 이 사막으로라는 소설에서는 그 미세먼지가 훨씬 심각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가을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연중 무휴 빠지지 않고 하늘이 뿌옇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질병이 나타나는데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한 가지 질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피부암이 되거나 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뇌질환이 발생되게 되고 폐에 들어가면 폐암이 되는 식의 아주 다양한 질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한 가지만 연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인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자체를 없애야만 이런 갖은 질병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더 이상 발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구 안팎으로 인간들은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으로의 주인공은 지구 안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뱉고 이제 우주 밖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 레시는 바다 오염이라는 원인이 테라포밍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근미래의 이야기인데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빙하가 녹기 시작하자 그 안에 있던 고대 미생물과 바이러스와 균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대 생명체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절대 가본 적 없고 갈 수 없는 공룡이 살기 이전 시대의 미생물과 바이러스와 균들인데요. 그들이 마치 바다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바이러스 같은 악성 코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명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기 시작하고 바다의 생명들이 그렇게 멸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구 모든 생명들의 시초는 바다인데 그런 바다가 죽어가기 시작하자 결국 지구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어항에서 한 어항이 오염이 되어서 이 어항에 있는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구조의 깨끗한 다른 어항이 필요하듯이 지구 바다의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와 똑같은 형태의 바다가 있는 다른 행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토성에 있는 위성인 엔셀라두스를 테라포밍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테라포밍은 지구의 생명체가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행성을 지구 환경과 맞게 다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인류가 가서 그 엔셀라두스를 테라포밍하는 와중에 그 행성에서조차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그 행성의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지구에서 옮겨온 어떤 미생물이 진화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서 인류는 이 행성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하느냐 아니면 이들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은색의 가면을 쓴 새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소설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여기서는 결국 생태계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멸종이 확실시되었던 철새인 저어새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과 남한의 중간 지역인 비무장지대에서 수십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도대체 이 저어새가 날아온 경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숲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도 어떤지 말이 되지 않아서 학자들은 그 지역의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차원은 웜홀이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탐사를 위해서 로봇을 넣어도 어떤 것도 신호가 잡히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원이 생기는데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차원을 연구하기 위해서 결국 그 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동물들처럼 멸종 위기에 몰린 자본주의의 가장 바깥에 있는 소시민 계층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 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역시 멸종으로 내몰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근미래를 다루는 아포칼립스 내용에는 절망적인 지구를 그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소설보다는 영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많은 설명 없이 한눈에 바로 충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아시죠? 저는 인터스텔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개봉했을 당시 10번이 넘게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인터스텔라 역시도 병충해로 곡식들이 죽고 옥수수밖에 남지 않는데 그 옥수수마저도 결국 한 세대를 견디지 못하고 멸종할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버지인 쿠퍼는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슷한 예로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저는 이제 리메이크작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조차도 이제 22세기에 핵전쟁으로 멸망한 인류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고작 22세기인데 물은 없고 오로지 사막뿐인 지구에서 문명을 전부 잃어버린 인간들이 신앙과 죽음만이 구원을 믿으며 원시부족의 형태로 거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포칼립스도 있고 또 유명한 영화로는 아바타가 있는데 이 아바타 역시도 지구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서 이 에너지를 다른 행성에서 찾아오기 위해 판도라 행성으로 떠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비족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SF라는 장르가 절망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F는 로봇이나 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주 저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섞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그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근미래의 아포칼립스들은 어쩐지 기후위기에 대한 절망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심지어 나조차도 왜 그런 근미래의 기후를 그릴 때 절망적인 이야기밖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하게 됐는데요. 답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나왔던 SF 미래 20세기, 21세기를 그리는 상상화나 그림들을 보면은 우주에 여행을 가거나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로봇들이 인간 삶을 대신해주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그립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줄 편리함을 꿈꾸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술의 발전보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미래 22세기, 23세기를 상상할 때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구원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거라는 이야기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존층 파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오존이라는 층이 성층권에 있고 그 오존은 자외선으로부터 차폐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백내장에 걸리거나 피부암에 걸리는 확률을 줄여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982년 그 오존에 구멍이 뚫린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백내장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자외선으로부터 오는 질병에 아주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그 이유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막 사용하기 시작했던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나왔던 프레온 가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사회 시간에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는 우리 교육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하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고 전기를 아껴 써야 하고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웠어요. 거의 한글을 배운 것 같이 수학을 배웠듯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배웠지만 어쩐지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영화와 소설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미래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왜 이것들을 당장 내일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에서 기후 위기를 배우다 보니 우리는 마치 어떤 강박관념처럼 기후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적인 생각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기가 매우 힘들죠. 저는 이러한 맥락으로 같은 이야기, 원인들을 세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기후 환경의 문제가 미시 세계만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의 내가, 그리고 당장 그 건물 밖을 나가는 내가 환경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오염시킨 환경으로부터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죠. 이렇듯이 우리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환경오염 때문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미국 콜로라도에서도 70일 동안 폭염이 계속되다가 하루아침에 폭설이 내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 미국 서부나 캐나다, 호주, 브라질, 아마존 등에서는 그 건조한 기후 탓에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살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치 어쩌다 발생한 하나의 재난도 그냥 문제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를 유독 괴롭혔던 여름은 장마와 태풍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이상하리 많지 길었고 태풍이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자주 왔어요. 그렇지만 이 장마와 태풍이라는 두 단어는 매해 여름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친숙했던 단어라 그것들이 뭐가 문제되는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후학자분들은 그런 현상을 지속성과 갑자기 변화되는 이 환경들이 기후 위기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 역시도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장에 30년 후인 2050년만 되어도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서 태국 남부 지역이나 중국 상하이, 인도 봄바이 등의 지역들이 물에 잠길 거라는 예측은 지금 너무나도 확실시되고 있는 예측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말해도 개인이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말했듯이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기후위기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권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많이 가봤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강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옆 나라 일본만 가도 아직도 커피를 매장 내에서 마실 때 일회용 잔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미국에서는 커다란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페트병과 일반 쓰레기를 한꺼번에 넣는 방식이었어요. 이렇듯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부담하는 환경 보조들이 개인에게 부담하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들이 좀 많습니다. 법으로 규제된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일을 넘어서 시민단체나 뭐 지역단체, 기업, 그다음에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기후 위기를 알리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후 위기의 주된 범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육식을 줄이는 등의 기후 환경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소비자가 단체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유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인데요. 제가 요즘에 인터뷰를 하거나 어디 외부에서 미팅을 가거나 다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소설을 좀 써볼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이 작가님은 환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나 봐요. 이런 대답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좀 당황을 하다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없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신이 영위하고 있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에 누군가 태클을 거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너가 행동을 바꿔야 돼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 해왔다고 믿고 있던 것들을 제가 그거 틀렸어. 그거 사실은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저를 유별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선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섰던 초창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초반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이 대부분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끼거나 손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중국에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가해지자 그 태도가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에게 위협을 가할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한번 뒤바뀌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환경을 지키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에코백과 텀블러였어요. 에코백과 텀블러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명목 하에 친환경 제품으로 저희에게 처음 다가왔고 뭔가 그것들을 쓰면 제가 굉장히 환경을 아끼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인식을 주게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생일 선물로 가장 인기 많았던 게 텀블러였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샀다는 것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기만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니 에코백 하나를 샀을 때 그것을 최소 7,100번 정도를 써야 에코백을 만들며 발생했던 환경 오염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내가 환경을 지키겠다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환경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 내가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코백과 텀블러는 중요한 거는 반려 에코백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사서 오래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환경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불쾌하게 느낀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책이 나오게 되었고, 독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작가님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게 소설이 가진 힘이구나를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SF만큼 탁월한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기도 했고요. 소설의 기본적인 기능은 몰입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SF는 어쨌거나 미래에 닥칠 일들을 상상하고 최대한 타협점을 맞추는 예측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설의 몰입과 근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합해져서 사람들은 SF를 읽을 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불쾌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바라볼 때 인간과 닮으면 호감을 느끼지만 일정 이상 수준으로 닮게 되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인데요. 저는 이 감정이 SF 소설을 읽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F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10년, 20년을 예측하는 근미래 소설부터 인류는 갈 수 없고 아예 우주가 멸망한 후의 이야기들을 쓰는 그런 완전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도 SF이고, 너무 과학적이라서 따라갈 수 있을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도 SF이고, 어쩌면 이거는 판타지나 호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도 SF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SF의 범주 중에서 가장 근미래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불쾌한 골짜기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미래를 다루는 SF 속의 환경들은 지금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환경을 조금 더 심화시킨 이야기들인 거죠. 더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요. SF 소설은 가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SF 소설에서 로봇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고 인류가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극대화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SF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의 환경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아포칼립스 종류의 SF들도 있는데요. 이 SF 소설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바탕이 되는 환경 위에 사건과 인물이 생기고 그 인물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독자들은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인물이 겪는 아픔과 슬픔에 공감을 하게 되면서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아포칼립스 장르를 읽고 볼 때마다 진짜 재미있고 슬프다.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F는 현실이 아닙니다. SF는 픽션이죠. 그리고 동시에 SF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SF는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연장선이고, 이 변곡점은 불행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을 상상하는 힘으로요. 우리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불행들을 끊임없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불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SF는 우리가 자주 하는 불행들을 현실처럼 옮겨놓은 어떤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사막화가 되거나 물이 정말로 부족하게 되거나 동물들이 완전히 멸종을 하게 돼서 우리가 결국에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뭐 몇 세기 후의 일이 아니라 당장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꾸준히 말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행한 상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숯불이 움직이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이 토끼인지 사자인지 알 수 없어서 인간들은 창과 불을 준비했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예방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터스텔라 같은 환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충해를 막아야 하고 그 병충해를 막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드맥스 같은 미래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래시 같은 바다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SF가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평행 세계들을 우리가 전부 피해가기 위해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SF가 기후 위기를 말할 때 주는 이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삶들이 무수히 많은 예측으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결국에 그 불행한 예측들을 전부 다 피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이제 질병과 떨어질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코로나를 우리들은 열심히 이겨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어떤 질병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얼음이 녹아 고대 바이러스나 균들이 끼어날 수도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과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인간은 전혀 면역되지 않았던 어떤 바이러스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심한 어떤 팬데믹의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방책을 세우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간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듯이 SF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재해와 질병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책 중에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인간이 예측했던 미래들이 왜 다 죄다 틀리고 전혀 예측하지 않은 미래들이 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불행한 지구들이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는 어느 영화의 구절처럼 반드시 답을 찾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불행한 상상을 하지 않으면 그 불행은 현실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불행을 상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들은 다 참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중 한 가지 매개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소설에서 끊임없이 불행을 상상할 거고 예측하지 못한 미래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도록 소설로서 가장 불행한 상상을 할 예정입니다. 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설이 바라는 것, 어쩌면 제가 바라는 것은 소설 속에서 지구의 가장 참담한 모습이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근미래의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은 소설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쓴 소설은 전부 다 틀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망상과 상상을 즐겨하는 사람일 뿐이지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무너진 달이라던가 래시나
사막으로처럼 제가 쓴 소설이 미래에 우리의 예측이 성공한 소설이야 라는 소설이 아니라 옛날에는 미래를 이런 식으로 상상했네. 되게 두려움이 많았나 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지구는 과거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는데 라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